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당초 예상했던 1년치 영업 목표를 단 몇 달 만에 달성할 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ICT 기업이 증자를 통해 은행 자본을 확충하는 데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K뱅크의 경우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 여의치 않아 BIS 비율 유지를 위해 한때 일부 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금융회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대면 거래의 특성과 다른 규제상의 제약으로 인해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설령 법인 대상 비대면 거래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대주주인 ICT 기업들이 자신이나 동일인에 대한 여신을 금지하는 규제의 도입을 자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금과 우려는 제 개인적으로는 기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은산분리 조항이 법에 도입된 게 1984년입니다. 84년을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 고도성장 과정에서 자금의 절대 초과 수요 상태였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아마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분명히 사금과의 우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금 순환 분석을 해보면 우리 사회가 자금의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은행에서 가서 손을 빌고 돈을 빌려 쓰라기도 않습니다. 자기 돈이 남아 돌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34년 전에 도입했던 그 규정 자체가 무슨 골든 룰처럼 여기고 있는 게 오늘날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7, 8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이제 이 은산분리 완화가 많은 요구가 있어서 법에도 지분 한도를 10%까지 확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 터진 게 동양사태입니다. 또 동양사태를 보면서 우려했던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니까 정치권에서 이러서는 안 되겠다, 은산분리는 필요하다, 이러는 게 다시 또 후퇴해버린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기업들이나 사회가 상식적인 선에서만 경영을 잘 해주더라도 지금 현재는 규제의 50%는 없어져도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경영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일반 상식선만 지켜줘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의 많은 부분은 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 은행들의 전당포식 영업 관행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낙후된 은행 산업의 새로운 경쟁과 혁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으려면 은산분리 규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 모두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규제 방식은 어떠한 것인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적 논의가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병목 상태에 빠진 국회에 새로운 지혜로운 해결책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를 경청한 후 규제상의 문제로 인터넷 전문행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사회를 가려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감독의 시스템을 선진화해서 거기서 우리가 모니터링하면 되는 것이지, 나타날지도 않은 문제의 개연성 때문에 진입 자체의 문제 장벽을 쳐버리고 산업을 활성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산분리를 비롯한 여러 규제가 자율과 창의 같은 시장의 긍정적 측면은 제외하지 않으면서도 본래의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준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조 상임대표님 또 주제 발표를 해주신 이석근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토론자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오늘
우리나라가 매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금융 혁신하고 또 기존 체제 간의 갈등이 지금 부딪히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40년 만에 은행업 인가를 받고 4월하고 7월에 우리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가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여수신 합해서 1조 달성, 초과 달성하고 계좌 수도 300만 가까운 성과를 냈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그만큼 그동안 금융 소비자들이 기존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느꼈던 목마름과 갈증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성과는 그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기존 금융권에 대해서 소위 자극을 주는 매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점을 유지하는 비용을 100이라고 볼 때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그 비용은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2016년까지 기존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지점 수의 감소폭하고 2017년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고 나서 2017년까지 지점 수의 감소율을 비교를 하면 여기 보시는 바처럼 그 감소율이 급격하게 4대 은행 지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티은행이라든지 이런 외자기 은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시티는 굉장히 더 전폭적으로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과연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의 위협이 또는 자극이 기존 은행에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죠. 전반적으로 이제 좌하향하고 있는 금방 우리 금융산업의 성적표를 보셨는데 지금 이 페이지는 전부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일 왼쪽에 있는 중국의 P2P 성장률 그래프입니다. 금융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그 섹터가 어딘가를 보면 바로 이렇게 인터넷 전문은행의 핀테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표나 아래에 있는 표들을 보시면 기존 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인터넷 전문은행이 얼마나 빠른 성장률을 상대적으로 보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같은 은행업 안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금융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확실한 트렌드라는 것이 결국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 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16가지 마지막 섹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해서 은산분리가 완화가 됐을 때 금융이 경제 핏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실물 경제하고 금융 산업의 수준차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다 기지의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갭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금융이 실물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실물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금융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해외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금융 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라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고객이 자꾸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조조정해야 되고 더 축소해야 되고 갈등이 더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들이 핀테크 산업이나 인터넷 전문은행을 금융 발전의 핵심으로 보고 정책의 가운데에 넣고 추진하고 밀어대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바대로 이것이 우리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최하위에 와 있습니다. 금융 산업뿐 아니라 핀테크나 인터넷 전문은행에 있어서도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미 최하위에 있는 금융 산업이나 규제에 막혀 있는 핀테크나 인터넷 전문은행이 그야말로 글로벌 트렌드를 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금융업의 현재나 미래 모두 다 암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긍정적으로 이를 기회를 본다 그러면 그야말로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 실물 경제와의 갭을 신속히 줄이고 해외 경쟁자에 대응하면서 고용과 또 소득을 높여서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완화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이제 완화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코트를 보시면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이나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난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등등등, 이거 열면 재벌 사금과 되니까 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걱정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불편한 거죠. 그렇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현재나 지금의 규제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 기득권층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논리라고 또 생각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야 이 안에서 최적화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은행을 경영하는 것이지 국가 금융산업을 경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관점과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이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은산분리 완화에 관련된 팩트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산업자본이 금융산업 지배를 통해서 사금화하는 것을 방지해보고자 만들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50년 지나고 40년 지난 그 금융 환경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리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환경이 이미 그런 취지와 그런 어떤 상태를 벗어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금융 트렌드도 글로벌하게 매우 많이 바뀌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주요 국가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입을 허용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꼭 고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뭡니까? 그래서 그 쟁점들을 한번 정리해 본 게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금융 규력자들은 은행업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면 리스크가 커져서 금융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굉장히 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재벌 사금거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인허가 과정에 의혹이 많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쟁점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은 이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칠 거다,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할 거다라는 그런 관측, 예측인데요. 지금까지 벌어진 금융사고는 비금융 주력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융사고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친 사고들인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비금융 주력자들은 사고를 안 쳤는데 사고 친 사람들이 너희들 사고 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약간 언페어하다, 공정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비금융 주력자, 인수인 전문은행들은 이런 불안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2배, 3배 리스크 관리에 더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금융이 IT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IT입니다. 사람이 일치는 거 이외에는 전부 다 IT가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IT 기업이나 ICT 기업들이 전부 다 IT에 관련돼서는 은행업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용하셔서 이런 리스크, 우려하고 있는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인허가 관리고 두 번째가 사금과 문제였었는데, 인허가 관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있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건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인터넷 전문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논리, 은산분리 완화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는 그것 또한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일 관건이 될 수 있는 게 마지막 두 번째였던 재벌 사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우려 때문에 만들어진 50년 전, 40년 전의 그런 환경은 사실 이미 벗어난 지가 꽤 오래됐고, 재벌이 꼭 이렇게 은행을 만들어서 사금고할 만한 그런 일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수단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벌이 못 들어오게 하는 장치도 있고, 재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주주의 신용공여 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법안들이 다 장치들이 있으니까 안심하실 때까지 2중, 3중, 4중으로 전부 다 그거를 방지하는 그
조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도 마음에 놓이지 않으신다 그러면 더 강력하게 오히려 인터넷 전문은행이 법인 대출을 금지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산업 활성화를 발목을 잡을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BIS 레이쇼 때문에 증자를 해야 되는데 4%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게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은산분리 완화 관련돼서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IT나 ICT 기업들이 누가 돈을 집어넣어서 이 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든지 핀테크라든지 하는 이유가 그런 기술이 그런 자본이 들어와서 지금 낙후되어 있는 산업을 올려보겠다는 의미인데 그 못 들어오게 하는 법안이 되어 있으니까 아예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을 하는 셈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우리 득과 실에 대해서 비교를 했지만 득이 16가지나 됩니다. 1조 몇천억, 뭐 11조 몇천억, 25조 금융 소비자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모두 이거 하나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가 됩니다. 그게 반대 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하려고 그럴 때는 은산분리 규제라든지 지분 제한에 대해서도 몇몇 의원들이 이미 발의한 바와 같이 전격적으로 완화해서 하려고 그러면 다른 금융 선진국과 같이 선산업 후 규제 하는 기조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쭉 보아오셨던 대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산분리 완화 위에도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 규제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이런 규제 완화 결정할 때마다 계속 이런 논의들이 또 진통이 계속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규제들을 지금 다 유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상 유지라는 게 뭡니까? 은행 산업이 지금 50이 우간다, 베트남 이런 정도 얘기 그거를 유지해 가지고 어떤 우리한테 희망이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금융 산업의 경쟁력이 계속 낙후되면 될수록 힘들어지니까 구조조정을 더 강하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 어렴풋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노사 갈등은 더욱더 구조조정 때문에 심해질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싸우고 외부적으로는 새로운 경쟁자 진입하지 못하게 하려 그러면 규제자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규제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낙하산은 더 많아질 것이고 이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유지를 했을 때 바라는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야말로 구제불능밖에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규제에 관련된 고집은 이제 좀 더 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핀테크라든지 인터넷 전문은행을 다른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 신성장 동력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와중에 제3, 제4의 인터넷 전문은행도 승인해 주셔서 인터넷 전문은행끼리도 서로 싸워서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기존 금융권에도 자극을 줘서 전체적으로 금융산업이 구조조정되고 효율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금융 소비자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전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자로 인터넷 전문은행과 은산분리의 적용 문제에 대해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맹수석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맹수석입니다. 사실상 금융 소비자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주식 소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민감할까? 그 점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역사, 특히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주식회사들의 어떤 그 행태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어떤 그 투명성 내지는 그런 사회성이 좀 더 강조되고 또 강화돼야 되는 게 아니냐
나아가서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우리 은행법에서도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 즉 주식회사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는가? 그 점은 그렇죠. 은행의 그 공공성에 결국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가 단계에서도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또 운영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아주 세밀한 또 엄격한 그런 감독이 가해지고 있는 그런 이유는 결국 제 토론문 각주 1번에서 판례를 거기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결국 공공성의 그런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좀 이제는 놓고 가자 털고 가자 내지는 새롭게 좀 변화를 해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쪽에서는 결국은 이제 어떤 그 경영의 효율성 특히 요즘은 핀테크에 의한 금융 소비자들의 어떤 어떤 그런 혜택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산분리 완화 문제는 은행의 공공성의 측면. 그래서 우리가 1997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한 거 보니까 특히 이제 가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대사건이 뭐냐? 상당한 그런 국민들이 97년도 IMF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 등도 그때부터 또 중산층이 또 없어진 것도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러한 대사건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결국 그때도 공적 자금의 형태로 기업들에 대해서 방만 대출한 것에 대해서 공적 자금이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걸로 은행들을 연명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흘렀어도 그러한 그 가능성은 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재벌의 문제도 사실상 재벌의 문제는 결국 정경유착이었죠. 정치 자금도 막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권을 동원해서 뭐 규제 완화도 이렇게 좀 시키고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어떤 그 편법적인 내지는 불법적인 그런 행위로까지 연결됐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재벌의 그런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하게 됐을 때에는 아까 우리 또 최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양증권 사태 같은 경우도 그것이 그때 당시에 증권회사 투자회사였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에 은행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은행 돈도 충분히 끌어다 썼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또 규제 완화해서 결국 저축은행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상당한 그런 완화를 시켜줬지만 그 부실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은산분리 원칙을 특히 이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만 또 예외로 한다는 것도 이것도 한번 우리가 다시 또 깊이 있게 숙고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교수님께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질문으로 드린다면은 기존의 은행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서 인터넷 뱅킹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과 지금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이 모바일 방식 등을 통해서 하는 이런 영업 기법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그래서 시티뱅크가 지금 지점을 전면 폐쇄할 그런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것도 그쪽의 인력들이 이쪽으로 가는 지금 그런 현상도 상당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게 종래 은행들의 그런 행위와 인터넷 전문은행의 행위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겠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의 궁금한 점은 그동안에 K뱅크 같은 경우에 증자를 했었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그 참여했던 출자자들이 소극적으로 그 증자에 임했느냐, 이런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드리면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명원입니다. 사실은 저는 은산분리라는 단어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초창기에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은산분리라는 게 아주 통용화된 단어지만 원래는 사실 금산분리입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에서의 그러한 산업자본이 이제 금융자본을 갖다 잠식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를 걱정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금산분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이제 그러한 뭐 어떤 발제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이제 썼는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 다른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그러한 소유 규제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독 이제 은행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은산분리가 맞다라는 것을 제가 취지로서 그때 썼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이제 사실은 은산분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또 거론하고 사금고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토론하신 분은 이제 구태의열한 이러한 과거의 그러한 기업의 관행이다, 이렇게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는 사실은 그러한 어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요, 그러한 것이 사전적인 규제는 이제 대폭 완화를 하고 사후적인 규제를 강화하자라는 것이 이제 그러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거를 너무 우리나라는요, 결국은 이제 무시하고 지금도 이제 결국은 이제 은산분리를 갖다가 계속 고수하자라는, 그리고 여론의 눈치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러한 국가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의 정도라든가 산업의 규모, 더군다나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상고하라는 거에서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서 정말 그야말로 놀고 있는 그러한 수백조 억 원이 있습니다. 수백조 원이. 이 사내유보죠. 이게 왜 이렇게 사내유보가 있겠습니까? 이 사내유보가 있는데 뭐 또 사금고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현실을 봐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러한 개발도상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발전할 때에는 일종의 그러한 이 산업이 금융을 갖다 지배했다 그러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만 빼고는 다른 나라는 다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그러한 산업이 금융을 갖다 지배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은산분리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하게 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그러한 에서만큼만 우선적으로 은산분리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저는 최종적으로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단계적으로 완화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단계적으로 또 완화를 다른 그러한 금융산업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발제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이제 그렇게 우리 아까 제가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제 발표문에서도 보다시피
인터넷 전문은행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혜택 같은 거를 갖다가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편리성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금리의 그러한 강점으로서 우리가 이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 이제 기존의 그러한 시중은행들이 얼마든지 금방 저는 따라잡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거에 안주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현재의 제가 이제 어디서 이제 데이터를 봤더니 현재 지금 이 두 개의 인터넷 뱅크에서의 그러한 실적들을 보니까요. 주로 이제 뭐냐면은 지금 원래 설립 목표는 중신용자의 중금리가 이제 원칙인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고신용자의 저금리로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실적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거로서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이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서바이벌을 지속 가능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이제 곧 저는 우리가 이제 가장 주장하고 싶은 게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의 그러한 금융산업에서 이 매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매기가 그냥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도, 진정한 매기 역할을 위해서도 저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그러한 이러한 일반 은행과의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갖다가 바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대기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은산분리 쪽에 집중해서 얘기하고자 오늘 이 자리인데요. 그러면 은산분리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에 관한 은산분리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내용이니까, 은산분리가 옳다 그르다는 거는 지금 현재 자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이제 주안인데, 인터넷 전문은행을 시작한 목적과 취지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거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금융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은행과 금융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건데, 근데 그 보는 시각을 그러면 어떻게 하든 좀 더 기존의 은행들이 못했던 부분을 더 여기서는 좀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매기 효과라 얘기하지만 또 좀 더 치고 나가고,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그런 기술 혁명 시대에 좀 더 뒤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좀 미래 먹거리가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좀 더 긍정적 효과를 내자고 하는 건데, 근데 과거에 어떤 뭐 대기업의 폐단이라든지 금융 산업에 어떤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도 하나의 은행으로 취급해버리고, 더더구나 고리타분한 은행으로 취급해버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해서 이 갈 길을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시대에 동떨어진 그런 얘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다들 누구든 어떤 기본적인 보수적인 성향이 있지만은 그래도 발전과 혁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생각하거나 뭐 하는 것과 달리 자기 행동이나 어떤 실제로 뭘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반대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특히 법 쪽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법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태생적으로 보면 과거를 보고 판례를 보고 사건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 되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은율 의원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혁신을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다 공감하면서도 이렇게 금융 부분의 혁신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어떤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아예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은행으로 하지 뭐하러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그 인터넷 전문의 영업 수익 모델에 대해서 아까 잠깐 또 그 강명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즘 언론에도 보면 뉴스에도 보면 그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고신용자들에게 영업을 많이 치중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조금 더 그 기사를 쓰신 분들이 좀 더 데이터를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자세히 보라는 거는 현재 그 인터넷 전문 카카오뱅크나 K뱅크의 그 구조를 보면은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했으면 하고 시작한 이제 영업 허가도 줬을 거고요. 그쪽 부분이 타겟이 되어야지 앞으로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현재 그럼 고신용자에 몰려 있다는 것도 그 은행들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데이터 자체를 보면은 기존 시중은행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신용자에게 영업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카카오뱅크나 K뱅크는 우선 이게 중저신용자에게 영업을 확대하려면은 고객 접점이 필요합니다. 고객 접점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주 안정적인 수익 기반도 처음에는 만드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은행들과 시중은행들과 경쟁하지 않으려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대상으로 했던 그런 중저신용자들에게 했다 그러면 오히려 인터넷 전문은행은 그 위험성 때문에, 연체율 관리 때문에 또 굉장히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그런 영업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고신용자들도 예를 들어서 신용 등급이 1, 2, 3등급에 있는 사람들도 그 고객이 되어야 되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대 마진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는 기존 은행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고객 맞춤형 서비스들을 제공해야 되고요. 왜 그 1, 2, 3등급의 대상자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중요한 고객이면서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가 달라질 거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들이 어떤 접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영업 모델이 점점점 확대되고 발전되면서 또 이제 중저신용자들에게도 서비스가 확대되고, 그게 잘 또 만들어져 가야지 나중에 그 강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금융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이혁준 실장입니다.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 법적이라든지 어떤 물론 배임에 대한 나중에 이의 제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제도적 제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원을 하려 그러면은 일단 금융감독당국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를 보고 있고, 각종 법령과 감독 규정상 상당히 이제 촘촘한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용등급을 부여를 할 때 같은 재벌기업 내에서도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자금의 이동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하나그룹의 신용등급 현황을 비교를 해서 표로 제시를 했는데, 삼성그룹의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국내에서 지금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지만은 신용평가를 받는다면 아마 최고 등급 AAA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은 이제 그룹의 비금융과 금융의 양대축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모두 최고 등급인 AAA를 받고 있고, 현대차그룹의 경우에는 현대차가 AAA, 그다음에 현대캐피탈이 그보다 한 단계 낮은 AA 플러스를 받고 있어서 이제 금융과 비금융이 모두 강한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한화그룹인데, 한화그룹은 금융 부분에서 한화생명이 AAA 최고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금융 쪽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을 받고 있는 데가 한화케미칼인데 A 플러스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사항은 한화생명의 최대 주주는 한화건설인데, 한화그룹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이제 트리플 B급의 등급을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등급이 어떻게 부여되는가를 살펴보면은, 만약에 금융 부분에서 비금융 부분으로 자금 이동이 원활하다 그런다 그러면은
트리플 A인 한화생명을 보유한 하나건설의 신용등급은 트리플 B보다는 훨씬 높은 A 내지는 더블 A 등급의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용평가사들이 한화건설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감독당국의 규제라든지 각종 법령상의 규제로 인해서 한화생명의 자원이 한화건설로 이동하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요. 올해 법정 관리에 들어간 현대상선의 경우도 자회사로 현대증권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현대증권은 나중에 KB금융지주로 인수가 되긴 했지만은 KB금융지주로 인수되기 전에 등급이 AA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상선은 트리플 B급이었던 등급이 나중에 뭐 싱글 B, 뭐 트리플 C까지 떨어지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현대증권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증권이 뭐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각종 법령 규제상의 어떤 제약 그리고 감독 당국의 엄격한 감시 하에 있기 때문에 현대상선을 도울래야 도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동부제철과 이제 동부그룹 이제 제조 부분이 좀 붕괴가 된 적이 있는데 동부그룹도 금융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동부화재의 경우는 저희 회사로부터 신용등을 받고 있지 않지만 다른 신용평가사로부터 트리플 A보다 한 단계 아래인 더블 A 플러스를 부여를 받고 있고 동부생명도 더블 A 마이너를 저희 회사로부터 등급을 부여받고 있는데 이 동부제철이라든지 동부건설이 이제 붕괴가 될 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 그룹 오너가 이제 금융 부분이라도 살리자 뭐 이런 의도도 있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각종 규제라든지 감독 당국의 감시가 워낙에 엄격하기 때문에 도와줄래야 좀 도와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역사적인 히스토리로 저희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용등급을 부여할 때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현재의 금융업법이나 감독규정이나 이제 금융당국의 규제 수준은 결코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자원이 비금융 제조기업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는 좀 지나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너무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래도 좀 불안하다 이렇다면은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되 각종 뭐 신용공유 한도라든지 유가증권 인수 한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존 은행보다 한도를 좀 축소해 주는 식으로 뭐 그런 쪽으로 좀 보완 조치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좀 풀어줌으로써 이제 국내 금융산업을 이제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에 그 발제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많은 그 좋은 의견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그 소비자 이제 여기 우리는 그 단체에 있다 보니까요 이 피해 문제 있는 것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합니다. 그 지금 은행들이 인터넷 뱅킹이라든 모바일 뱅킹으로 처음부터 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경쟁력이 그 세계에서 아마 80 뭐 아주 그 사인 가치는 그 하위권에 있고요. 우리 IT 기업은 그 경쟁력 한 1위, 보험률도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은행이 왜 그 IT라든지 인데 그 지금은 경쟁이 약화되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정부에서 처음에 이게 출범하기 전에요. 그 국회에서도 그 뭐 은행법 개정이라든지 뭐 특별법을 해가지고 완화하는 조건을요, 뭐 50%라든지 뭐 35% 이 정도 완화해주는 이런 조건으로 그 국회 법률도 발의되어 있고요. 정부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완화하는 조건을 해가지고 지금 그 완전히 그 해준 거다 시범적으로 인가해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요. 더구나 그 인터넷 뱅킹 은행이 그 출범하고 나서요, 그 소비자들 반응을 그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가 내려가고 뭐 다양하게 은행들이 이제 그 대응을 하고요. 이 충분히 좀 매기 역할을 했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가격 경쟁률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지분을 4%를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그 IT 기업의 그 핵심 인력이라든지 이 기술을 접목을 하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은행은 그 은행의 업무의 그 보안적인 역할로서 IT 기업을 그 이용을 했습니다. 뭐 금전 이런
그 보안 사고라든지 유출이라든지 그죠. 이런 데서 많이 그 치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되게 그 발전도 늦고 소비자 보호도 미흡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보면 지금까지는 그 은행들이 그 전부 다 그 대면에서 그 이 상품을 판매를 하고요. 더구나 전산 같은 경우에도 정보 주실 보안성만 강조를 해가지고 소극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다 외주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핀테크라든지 이런 지금 뭐 한참 대두되고 있는 4차 인공지능 이런 것도 그 개발되면 그 도입하는 데 그 외국보다 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IT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그 개발하고 할 수 있게끔 그 이 지분을 좀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소비자가 거기에 대해서 완화를 하더라도 지금 그 국회 그 계류된 법률을 보면 대주주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되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 신용 뭐 대출이라든지 공유도 문하게 막아놓고요. 또 더군다나 그 총수가 있는 대기업들은 출자 금지도 시켜 해놨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안 되면요, 그 계열사도 신용 공유 금지를 시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IT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IT 기술을 가지고 금융주변에서 기술을 혁신시키는 그런 또 하고요. 소비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가게끔 그 시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제를 가지고 발전 문화게끔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불행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모든 그 인류 문화들 보면요, 계속 발전을 거듭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들은 가감 규제를 철폐를 해야 더 발전이 될 수 있고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은행 그 은산 분리 완화 기준도 소비자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그 후생이나 효과라든지 뭐 적다든지요. 이거 왜냐하면 그 단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든지 그 사금융화 될 수 있다든지 그러면 그 경제력이 집중이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그 완화되고요. 없으면 소비 혜택이 훨씬 크다 하면 가감히 풀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그 성종으로 출범을 하고요. 그게 그 기존의 은행한테 상당히 그 자극을 주고 그 전금융 산업이 발전을 하면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그 소비자한테 여러 가지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금융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요. 더군다나 이런 그 다양한 금융 기술력이 그 세계에서 뻗쳐나가고 우리도 이제 수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IT 기업의 그 지분은 좀 확대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먼저 인터넷 전문은행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걸 보면 기존에 진입에 있던 그런 그 은행들이나 금융기관이 스스로 혁신을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을 두고 보면 분명히 새로운 진입자가 기존 금융기관 질서 속에 들어와서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긴장을 조성하고 소비자 보호,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 증권업계에서도 온라인 중개 전문사가 나와서 위탁 매매 수수료를 엄청나게 낮추고 했던 것이 그러면 기존의 증권사들이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었냐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진입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그 언론들이 인터넷 매체, 인터넷 그 판을 늘리는 게 그러면 혁신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인터넷 언론들이 나와서 새로운 경쟁의 기운을 업계에 불러일으키느냐. 그것은 진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그간 뭐 이렇게 공가가 뭐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 가지 그 금리 수준이나 서비스나 뭐 이런 그 영업 행태나
결제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기존 은행권의 경쟁과 혁신의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러면 이 은행 산업의 특수한 그 소유 규제를 그러면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어떻게 계속 적용해 나갈 거냐라는 게 사실은 핵심이고, 이것에 관해서 모든 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인터넷 은행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비자 금융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은산분리라는 게 뭐 적용될 여지가 재벌의 사금고와라는 게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걸 갖다가 그냥 뭐 지금 조금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풀어주자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그런 순기능도 발현시킬 수 있도록 진입도 허용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만 저희 위원장님이나 말씀하셨던 은산분리의 기본 틀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은산분리의 기본 틀을 어떻게 지켜줄 거냐는 것이 사실 보면 우리의 입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그러면 왜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은산분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완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가지시느냐는 건 역사적 경험적으로 우려하는 바,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그 법안의 내용, 그 수준만으로는 충분히 우리를 납득시키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들은 하여튼 어떤 그 보안 장치, 연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그런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장치가 어떤 게 있는지 고민하고 있고, 오늘 우리 이석근 교수님 여러 가지 제안 많이 해주셨는데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하튼 정책 당국으로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순기능을 살려가면서 그런 우려하시는 은산분리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보안 장치를 어떻게 좀 더 충분히 충분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고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